마포스퀘어 2부는 임승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스튜디오에 임승수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기 실감하십니까? 전혀 실감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럼 순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 이게요. 너무 아쉬운 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한다는 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번 주 최고 순위가 61위인가 그래요. 제가 하도 고민이 돼서 오늘 오전 11시 11분에 제가 신탁을 받기 위해서 팟빵에 접속했어요. 네. 그래서 임승수의 쉬운 자본론 읽기 팟캐스트에 들어가 보니까 11시 11분에 별점을 저한테 준 그 별 있잖아요. 별 5개 있는 거. 네. 1111명이었어요. 오. 그리고 댓글은 112개가 달려 있어요. 조짐이 안 좋아요. 111개였어야 됐는데 112개예요. 아, 이게 111개였으면 1위 가거든요? 근데 댓글이 112개예요. 그래서 이 방송 끝나고 가서 제 댓글 하나 지우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임승수 선생님 순위에 무지하게 집착하시는 분 맞고요. 예. 여러분이 이런 임승수 선생님의 캐릭터를 받아들이고 호응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그래, 오늘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여러분께서는 순위에 몹시 집착하고 계시는, 집착 증세를 보이고 계시는 임승수 선생님이 진행하는 쉬운 자본론 읽기에 오셨습니다. 근데 왜, 사실은 속되다. 너무 속물 아니야? 라고 얘기할 법도 한데, 우리 조합원 분들이요, 선생님 너무 귀여우시대요. 아, 그래요? 네. 예, 앞으로 더 귀여워지겠습니다, 제가. 더 순위에 집착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여러분, 112개가 달려있는 댓글에서 선생님께서 하나를 지우시기 전에 우리 하늘 아라빠님 말씀처럼 1111개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순위가 올라가려면요, 다운로드, 별점, 댓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아이디 여러 개 만들어야겠네요. 예,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오늘은 강의 제목이 자본주의적 인간형입니다. 자본주의적 인간형. 그래서 오늘은 좀 계산 이런 건 안 나오고요.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청라에서님께서 쌤 공책하고 연필 들고 기다려요 하셨어요. 네, 공책과 연필은 살포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오늘 계산 안 하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4강,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시간을 빼앗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절대적 잉여 가치의 창출, 그리고 상대적 잉여 가치의 창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건 절대적 잉여 가치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시간을 무한정 늘려가지고 그 노동자들의 시간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이윤을 더 많이 내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자본가들이 흡혈귀라서 시간을 피처럼 빨아먹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나면서부터 흡혈귀가 어딨어요. 다 사람이죠. 근데 다만 이 자본가들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 자본가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네. 시장을 놓고 빵 공장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빵 공장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여러 개의 빵 공장들이 서로 자기 빵을 많이 팔기 위해서 시장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사실 이윤을 더 많이 내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더 이길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다른 회사보다 우리 회사가 3배의 돈을 번다 이러면은 훨씬 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그래가지고 R&D에도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기기가 개발되면 빨리 우리 회사에 도입해서 더 생산력을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모은 이윤을 많이 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뭐라고 해야 될까 회사를 더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규모의 경제로 이제 대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가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면은 승리자가 나오고 낙오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자본가들끼리도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윤이 많이 날려면 어쨌건 노동자를 더 쥐어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의 경쟁 구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의 시간을 더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내적인 동인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단순히 자본가들 자체 서로만의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노동자들에게도 이 경쟁을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 얘기를 자꾸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1993년에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거든요. 그때 신경영을 하겠다 이러시면서 기억나요. 네. 그래서 10,000원이랑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그러면서 매기론이란 걸 얘기했어요. 매기론. 이게 뭐냐면 매기론. 네, 미꾸라지 매기할 때 그 매기예요. 네. 그러니까 미꾸라지를 키우는 논이를 두 곳이 있다. 그러면 한쪽에는 그냥 미꾸라지 냅두고 다른 한쪽에다가 이제 미꾸라지 잡아먹는 매기를 딱 던져놓으면 그 매기를 던져놓은 곳의 미꾸라지들이 더 잘 자란대요. 왜냐면은 그 매기를 피하기 위해서 연락에 운동을 해가지고 더 통통하게 살이 찐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때 이건희 회장님이 편하게 해주면 안 된다. 매기 같은 거 집어넣어서 경쟁 붙여가지고 그래야지 더 미꾸라지가 살이 오르는 것처럼 더 노동자들도 일을 잘한다. 뭐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미꾸라지가 살이 오르면 행복하냐? 사람이 잡아먹으려고 살을 찌우는 거잖아요. 매기 던져놓고 사람이 먹기 좋게 더 만들어놓고 나중에는 어차피 사람이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매기론을 얘기하신 것도 노동자들이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윤을 내는데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게 되더라.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와, 그 당시에는요, 상당히 온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긍정적으로 그 이론에 대해서 조명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때 이 매기론 듣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역시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들으니까요, 그 말이 섬찟하네요. 끔찍합니다. 예. 옆에 매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잡아먹겠지만 우리가 미꾸라지인데 옆에 매기가 있으면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요즘 우리가 사회가 뭐라고 해요, 복지나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라도 더 회사에서 안 잘리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게 일종의 매기론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사회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오늘 할 주제가 자본주의적 인간형인데 이게 뭐냐면 사실 제가 이런 내용의 강연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진보적인 내용, 좀 노동자나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대우를 받고 주인이 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공감을 안 하는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불평등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평등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대부분 반응이 그래요. 어떠냐면은 아이고 이 사람아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사는 게 그게 좋은지 모르냐.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지 않냐. 사람이란 존재가 애당초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도 결국에 이기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얘기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얘기고 실현 불가능한 꿈 같은 얘기다. 이런 식의 반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상주의자라는 비판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주의자뿐만 아니라 하여튼 꿈꾸고 있네, 이런 주의 이제, 지금 꿈꾸고 있냐, 이런 식의 취급을 많이 받았는데, 네. 제가 오늘 할 얘기가 과연 인간이란 존재가 정말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일까라는 부분에 한번 의문을 가지고 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네. 공릉동 아줌마님께서요, 예. 청소년 대상 강의 요청하면 오실 수 있는지 어떻게 연락드려야 하냐고. 네. 번호 까드릴까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네. 제가 공릉동 아줌마님의 연락처를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원이시니까. 그러세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러면은 서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되고요. 임승수 선생님은 예. 어디서 부르시건 정말 열정적인 마음으로 달려가실 분입니다. 당연하죠. 집에서 놀고 있는데. 부르시면 바로 나가요.
출장 서비스 가능하거든요. 바로 불러주세요. 예, 댁에 함께 계신 초정일정 미녀님께서도 우리 임승수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아, 좋아서 집구석에 붙어있지 말고 빨리 밖으로 싸돌아다니라고 지금 계속 등 떠밀고 있어요. 좀 불러주세요. 예. 애들이 울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냐. 사실, 3단 논법 아시죠? 아무래도 철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3단 논법, 예를 들어서 모든 새는 난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타조는 새다. 그러면은 결론은 이제 타조는 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잘 아시지만 타조는 나는 게 아니고 뛰잖아요. 빨리 뛰죠. 겁나게 빨리 뛰겠지만 날지는 못해요. 못해요. 예. 왜 이런 틀린 결론이 나왔냐면은 모든 새는 난다라고 한 대전제가 사실 틀려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이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의 대전제, 3단노법의 대전제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얘기가 나올 건덕지도 없고.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대전제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대전제냐면 사람은 이기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은 생존하고 싶어 한다. 살고 싶어 한다. 이런 대전제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려고 그래요. 사람은 생존의 욕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바로 하면 또 이렇게 또 바로 딴지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어제 한강 다리 갔었다고. 예? 제가 여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것도 힘이 남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뭐 요즘은 별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이렇게 딴지를 거시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개별적인 인간 한 명 한 명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류로서의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종 자체의 어떤 유전자적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서 가정을 해서 실험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면서부터 죽고 싶어하는, 생존이 아니라 거꾸로 죽고 싶어하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죽음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럼 아담과 이브가 진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인류의 시초 아담과 이브가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죽고 싶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죽음의 욕구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 욕구가 있다면. 그럼 죽을 거예요. 만약에 실수로 애를 낳았다고 해봐요. 그럼 애도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애도 어머니, 내가 왜 젖을 빨아야 되죠? 하루라도 빨리 죽고 싶어 환장했는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자적으로 어떤 생명체가 죽음의 욕망이 있다면 그 생명체는 지금까지 이렇게 개체수를 눌려서 번창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인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60억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바글바글 거리고 있다는 것은 유전자적 차원에서 생존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탄한 대전제에서 한번 제가 출발을 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생존의 욕구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각 사회마다 사람이 생존해 나가는, 삶을 유지하고 번성해 나가는 생존의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자주 듣는 예인데, 인류학자가 아메리카 인디언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 부족이 사는 데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IQ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예요. IQ 테스트.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사시는 원주민들. 그렇죠. 선주민들. 미리 살던 분들. 선주민들. 예. 그분들한테 IQ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평균을 내야 되니까 IQ 테스트라고 하는 각각을 재서, 이제 그분들한테 각자 이 문제를 풀어오고, 그리고 나한테 그 결과를 알려달라.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풀어왔는데 답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다 맞았어.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회의를 한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회의를 했어. 부족 회의를 열어서 다 회의를 통해서 푸는 거예요. 이 문화인류학자는 답답하죠. 왜냐면 자기는 이 부족의 지능 지수를 좀 알고 싶어서 각각의 따로따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평균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풀어왔어. 답답해가지고 이 사람들아 문제를 각자 풀렸는데 왜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풀어와가지고 왜 만점 받냐? 니네 IQ가 다 200이냐? 그랬더니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되물었어요. 뭐라고 되물었냐면 왜 문제를 따로 풀죠? 라고 되물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문제는 따로 푼다라고 하는 관념 자체가 없냐? 이거는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생존의 방식을. 예를 들어서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버펄로를 잡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해보죠. 굉장히 이기적인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이 있어요. 100명의 부족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버펄로를 먹고 사는데 각 사람들이 창을 던져서 잡을 때 자기 창에다 이름 좀 적어 놓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뭐 버펄로들이 나 좀 창으로 나를 죽여주세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 잡아 잡수하지는 않잖아요. 네, 예. 열심히 피해 다닐 텐데.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이 이제 사냥을 하다가 제가 잡았어요. 임승수. 그럼 저는 우리는 이기적인 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안 주고 딱 문희정 아나운서님한테만 이제 앞다리 하나 주고 아무도 안 줬어. 응? 아우 완전 좋다. 좋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면 이제 절반이 그래서 100명 중에 50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은 남은 부족원이 50명이 남았으니까 던지는 창의 개수도 50개로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더 못 잡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또 절반이 죽고 이런 생활 패턴이 계속되다 보면 이 부족은 번창하는 게 아니라 망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망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부족이 이 생활 조건에서 번창하겠느냐? 자, 100명이 이제 창을 잡아서 던졌는데 제가 잡았지만 야, 우리가 누가 잡을지 모르는 거 아니냐? 우리 이걸 같이 나눠 먹어야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앞다리 너 주고 뒷다리 나 주고 우선 나는 내가 어쨌건 잡았으니까 내가 제일 맛있는 소 눈가를 내가 먹을게. 나머지는 니네 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창을 던지다가 발이 미끄러졌어. 그래가지고 던지다가 시내를 줬어 이렇게 창에다가. 그러니까 창에다 회전을 건 거예요. 근데 창이 엄청나게 멀리 나가면서 팍 세게 꽂힌 거야. 노하우가 생긴 거죠. 야, 창에다가 회전을 걸면 훨씬 잡는 게 더 잘 되는구나. 이거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다 공유를 한 거예요. 야, 회전을 걸면서 던져봐. 그러다가 이제 제가 꾀가 났어. 우리가 이렇게 창만 던지지 말고 저 버팔로들을 역할 분담을 해서 창 던지는 조랑 몰이하는 조 한쪽으로 몰면 우리가 거기다 집중 사격을 하면 더 잘 잡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 잘 잡게 된 거예요. 이렇게 뭔가 서로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서 뭐라고 해야 될까, 창 던지는 법도 같이 공유하고 이 먹는 것도 공유하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은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더 번창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네. 이런 식의 삶의 패턴이 계속 대대손손 되면은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아이들도 같이 공동 타가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족에서는 이기심이 더 많이 생길까요?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이 더 생길까요?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이요. 그렇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히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부족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삶의 생존의 방식이 계속되다 보니 이 부족은 자연스럽게 문제는 혼자 푸는 거다, 같이 푸는 거다? 같이 푸는 거죠. 같이 푸는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생긴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족은 이기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생활 조건과 생존 방식에 의해서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이 더 대세가 된 문화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아까 제가 자본가들이 서로 경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야구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감독이 사람이 좋으면 팀이 꼴찌한다. 네, 감독이 선수들 그냥 허허허 하고 좋게 놔두면 팀이 꼴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등하는 감독은 아주 독종으로 사람들을 그러니까 쥐어짜고 이래야지 1등한다고. 마찬가지로 시장 경쟁에서도 그렇잖아요. 좀 더 노동자를 더 많이 시간을 뺏어야지 더 많은 이윤 얻고 그래야지 더 많은 이윤을 내야 어떻게 해요? 그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보니까 시장 경쟁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이 분들일 경우 좀 이 넉넉한 성격의 소유자기보다는 굉장히 나도 자수성가인데 왜 너들은 이렇게 열심히 안 사냐?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자식 교육할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왜 나는 했는데 너는 못하냐. 게다가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환경에서 나 혼자 했다. 너는 내가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는데 왜 못하냐.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 사원들한테 이제 막 대하는 경우도 많게 되는데 이 자본가들끼리도 그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호인보다는 사람을 쥐어짜는 사람이 경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또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막 아프다.
그러면은 공동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애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애를 대학교를 보내려면은 무슨 그 공동체 둘의 개를 통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번 돈으로 내가 결제해서 애를 대학에 보내야 돼요. 네. 그럼 내가 몸이 아프면 내 돈으로 치료해야 되고. 이렇게 한 사람의 생존과 그 사람이 속한 가족의 생존이 그 사람 혼자서 번 돈에 의해서 거의 전적으로 걸려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제가 번 돈의 절반을 막 기부하고 다녀요. 제가 결혼을 못 하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부터 50만 원씩 기부하고 다니면 누가 저랑 결혼하겠어요. 초절정 미녀님? 그분도 제가 기부 안 하는 거 아니까 결혼했죠. 잘바시 결혼하면 이제 안 했죠. 그러면 저는 결혼을 못하면 제 유전자를 후대에 못 남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제 유전자는 도태돼요. 네. 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교육 현장도 보세요.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시긴 하세요. 협동해야 되고 단결해야 되고 친구를 생각해야 되고 공동체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데 회사가 아니고 학교가 돌아가는 시스템은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서 스카이스 대학을 그 S를 네. 잊지 않고 붙여주시네요. 예.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굉장히 배려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가지고는 좋은 대학이랑 나쁜 대학을 막 순위대로 가고 그것이 또 남은 인생에 굉장히 큰 규정력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서 인생을 결정시키는 그 시험을 보게 해놓고는 협동을 하라고 하는 거. 앞뒤가 안 맞네요. 앞뒤가 안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딱 가만히 보면 이 시스템 속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정신이 함양될까요? 이기심이 함양될까요? 어쩔 수 없이 이기심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사람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어서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과 구조, 이 시스템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이기심만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오디오 앰프들이 다양한 주파수대를 이렇게 증폭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퀄라이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주파수대만 딱 증폭시키는 거죠. 네. 마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 이기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또 특징적인 대표적 인간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물신주의입니다. 물신주의. 네, 좀 어려운 용어인데 영어로 제가 좀 또 유식하잖아요. 네. fetishism. 예. 제가 이 자본론 읽다가 처음에 이 fetishism을 발견하고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fetishism. 깜짝 놀랐어요. fetishism의 뜻이 뭔가 봤더니 동성 말고 이성 있죠? 네. 이성. 제가 남자면 여자, 이성의 몸의 일부, 옷까지, 소지품 따위에서 성적 만족을 얻는 이상 성욕의 하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만화 보다 보면 이게 여자 빤스나 스타킹 훔쳐가지고 이게 해벌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에? 그래서 내가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돼서 막스 선생님이 여자 빤스 스타킹 얘기를 자본론에서 하고 있나. 페티시즘은 이상하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원뜻은 다른 거더라고요. 무슨 뜻, 이게 좀 어려워서 제가 이 사례를 들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이 강의를 하러 오기 전에 요 건너편 집에 있는 콩나물 국밥집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실제 먹진 않았어요. 이거 꾸며야 된 얘기예요. 가가지고 이제 콩나물 밥집에서 콩나물 국밥을 먹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짜증이 나서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그 어르신 한 분이 제가 이 음식을 버리는 걸 보고 저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이보게 젊은 양반! 제가 젊게 생겼잖아요, 얼굴이. 40이 넘었지만. 네, 동안이시죠. 네, 동안이죠. 예, 극강의 예. 동안. 그래서 저보고 젊은 양반! 예? 아무리 음식이 맛이 없어도 말이야, 어떻게 그 농부가 소중하게, 갖고 온 다 농산물인데, 그걸 함부로 이렇게 버릴 수 있나? 예끼 못된 양반아, 그럼 안 돼! 그럼 제가 이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뭐라고 못하지만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네가 사줬냐?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어.
짜져 있어 하고 리얼하신데요? 그 제가 좀 그런데 강해요. 겉으로 못할 뿐이지 몸에 육체적 힘이 약해가지고 겉으로 그 얘기 못할 뿐이지 속으로는 강합니다. 제가 소리 없이 강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짜져 있어 하고 속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제가 먹는 게 제가 돈 내고 그렇게 사 먹은 국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심히 밭에 나가가지고 허리 두들기면서 이 농사를 짓다가 그 한 해에 막 병충해도 있고 너무 작황이 안 좋아서 음식의 질이, 그러니까 농산물의 질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밥의 맛이 굉장히 떨어져, 음식의 맛이.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제가 먹는 음식이 맛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그걸 쓰레기통에 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후레자식이어도. 왜냐?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어떻게 내 밥상으로 왔는지 제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 히스토리를 알게 되면 그렇죠. 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새벽같이 나가서 허리 두들기면서 키운 건데 내가 아무리 싸가지가 없는 놈이어도 맛이 없다는 이유로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 사람들이 그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풍요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문희정 아나운서님이 지금 옷을 입고 계시고 저도 옷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옷을 따뜻하게 덮일 수 있는 이 몸을 따뜻하게 덮일 수 있는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다른 누군가가 이 옷을 만드는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분의 옷을 만드는 노동이 없었다면은 저는 이렇게 옷을 못 입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밥을 꼬박꼬박 먹을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 아니면 중국의 어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굉장히 쉽고 약간은 싼티나지만 굉장히 즐겁고 유쾌하게 어려운 자본론을 들으실 수 있는 것도 네. 저와 문희정 아나운서님께서 어쨌건 목을 쥐어짜면서 열심히 목으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타인의 노동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노동의 공동체를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혼자 독불장군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희 씨가 아무리 잘났어도 이건희 씨가 살고 있는 집은 건설 노동자가 만든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둘째 시간인가 하여튼 그 모든 재화나 이런 걸 상품화 시키잖아요. 상품화 시킨다고 하는 것은 돈을 내고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노동의 공동체의 관계를 다 끊어내고 그 사이에 무슨 관계를 엮어놓냐면 화폐 관계, 순수한 화폐 관계를 엮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먹는 콩나물 국밥은 누군가 농부의 수고와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 6,000원을 그 가게에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돈 5만 원, 10만 원을 갖다가 옷가게에다 지불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이제 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은 전지전능하다. 돈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런데 정말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냐?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자고요.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모든 소유한 화폐를 다 서울역 광장에다가 다 모아놓고 1년 동안 달나라에 가서 다시 옵시다. 그럼 1년 후에 그 서울역 광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종이 쪼가리 화폐들이 그 가치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바뀌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종이로만 그대로 있죠. 그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우리가 사는 집은 다 다른 사람의 노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사실 화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매개하는 매개물일 뿐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우리 머릿속에 그런 환상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돈이 전지전능하다. 돈이 우리 부모님도 못해주는 걸 해준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중세 시절에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서양의 중세 시절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중세는 신이었잖아요. 그렇죠. 신의 시대죠. 그렇죠. 중세는. 그러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졌던 시대고 기독교의 신이 전지전능하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시대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모든 가치 위에 최고의 가치로서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뜻이라고 하면은
자신이 벌어들인 것의 10분의 1을 갖다가 11조로 내기도 하고 신의 뜻이라고 하면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을 침략해서 막 죽이기도 하고 십자군 원정을 해가지고 마녀 사냥을 하기도 했죠. 네. 예, 말도 안 되는 거. 그 마녀 감별법이 그렇더라고요. 마녀로 판단된 여자를 갖다가 손발을 뒤로 묶어가지고 물에 던져서 물에서 떠오르면은 마녀라고 해서 죽이고 물에 가라앉으면은 마녀 아니었네 이런데요. 그런데 물에 가라앉으면 죽잖아요. 네. 물에 떠올라도 죽고 가라앉아도 죽고. 그러니까 마녀 사냥은 사실 그냥 꼴 보기 싫은 여자를 하나 찍어가지고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것도 뭐에 의해서 정당화됐냐면 신의 뜻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신의 위치에 뭐가 갔죠 지금? 돈이요. 돈이 갔죠. 물질이 간 거잖아요. 돈이. 물신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물질이 돈이 뭐가 됐다? 신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돈이라는 거, 화폐라는 것 뒤에 숨겨진 엄청난 우리 다양한 사람들의 노동과 예.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깡그리 우리 머릿속에서 돈이 확 지워버리는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모든 예. 것을 화폐 가치로 환원시키면서 모든 것의 가치 판단의 근원이 화폐가 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누구도 못 해주는 거를 돈이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생기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사회가 돈이면 애비애미도 없어지고 자식도 없어지고 돈이면 사람 목숨도 아주 종이장처럼 여기고 돈이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써도 되고 돈만 벌릴 수 있으면 돈이 안 되면은 그 청년들이 실업자로 있어도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유, 돈도 안 되는데 그냥 뭐하러 써. 그렇죠. 예. 쓴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은 이기심과 물신주의가 팽배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사람의 본성 때문인 거냐, 본성이 이기적인 거냐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 인간은 사실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 우리 사회의 돌아가는 시스템이 우리 인간의 다양한 가능성. 우리 인간은 협동을 할 수도 있고 이기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기심과 물신주의만을 증폭시키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막스가 얘기한 자본주의적 인간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얘기를 들으면서 서글픈 게 뭐냐면요, 선생님. 이 지구상에 수많은 생존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예로 든 아프리카 선주민들 얘기들. 그러니까 협동을 해서도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예. 한편으로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병들어가면서 살고 있는 우리 모습. 예. 근데 너무 희한한 게요. 예. 막연히 알아요. 예. 협동을 하는 게 더 예. 행복할 거고 더 생존에 유리할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이 이기심의 폭주 기관차를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지금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예. 알아요. 다 알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사회 구조와 시스템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이기적이 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들게 만든 어떤 강제적인 구조. 그것도 무슨 법이나 몽둥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절묘하게 경제적으로 사람을 압박하는 방식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에는 희망이 없는 거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고 심지어는 정말 사회가 왜 이럴까 하면서 슬프고 분노가 느껴지시는 분들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바로 이 분노, 슬픔, 저는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만약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감정이 없는 로봇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분노하는 법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너 임승수 너 왜 이렇게 방송을 못해 하면서 제 머리통을 막 계속 때려도 전 감정이 없으니까 그냥 때린다 보다 이러면서 그냥 물리적으로 주먹이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더니 나의 두뇌 회로를 통해서 통증이 잠깐 느껴지네. 분노하진 않아요. 왜냐면 나는 감정이 없으니까. 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굉장히 왜 통쾌한 마음이 들죠? 이건 뭐죠? 세디스트니까 그렇죠.
저도 왜 기분이 좋을 거예요? 저는 마조이즘일게요. 정말, 예. 이런, 너무 저렴하게 가는 것 같아요. 원래 저 그렇게 싸티난 사람 아니에요. 예. 에이, 예, 근데 아무튼, 선생님이 예. 다 들켰어요. 다 들켰어요? 예. 근데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감정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게 노예 취급을 당하면 우리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럼요. 계속 그런 취급을 당하면 분노하게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정규직과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 지금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이 안녕들 하십니까? 이러면서 분노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이 감정이 바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단순히 논리회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심장이 펄펄 뛰고 있고 36.5도의 혈액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회가 계속되면, 이런 착취구조와 이렇게 이기심과 물신주의를 확대 증폭시키는 이 시스템이 계속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소수만 행복하고 다수는 불행해질 거 아닙니까? 이미 지금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회로 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수많은 다수들은 결국에 감정이 분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스테판 에셀이라는 그 프랑스 나이 드신 분이잖아요. 나이 많이 드신 분. 그분이 분노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굉장히 붐을 일으켰었잖아요. 저는 그분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어쨌건 그런 우리의 분노, 저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다. 모타포트로 치면 프로펠러 있죠? 방방방방방방. 프로펠러가 세게 돌아야지 모타포트가 세게 나가잖아요. 우리의 분노가 우리를 뭔가를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펠러 같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펠러만 있으면 모타포트가 제대로 가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절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야 되는데 모타포트 프로펠러 엄청나게 세게 도는데 방향타가 잘못돼 있으면 대전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엉뚱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르크스 자본론이에요. 우리에게 이성의 빛을 주는 거. 프로메테우스의 불.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프로메테우스의 불. 예? 네. 아무한테나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예? 그러한 어떤 우리에게 이성의 빛,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잘못됐다는 걸 분명 느끼고 이 세태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면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사회를 개선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이성 회로를 통한 과학적 분석인 거예요. 제가 이제 1강부터 지금까지 막스 자본론을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 막스가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일터, 노동 현장을 분석해서 이 빈부격차의 원인이 결국엔 생산 현상에서 일어나는 시간 도둑질에 기인하는 거다라는 걸 밝혀내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아마 아직까지도 그 원인을 잘 모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도 같이 이 막스 자본론의 어떤 빚져가지고 이 근본 원인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 시스템, 소수의 자본가가 모든 부를 가지고 있고 생산수단을 통제하고 있으면서 다수의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이 없고 그저 뭐라고 해야 될까, 임금 노예로서 살고 있는 이 상황 자체에 잘못이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공적 소유, 그리고 좀 더 공동체가 함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자각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당장은 힘이 없더라도 우리의 분노, 프로펠러의 동력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타, 그러니까 올바른 사상과 이론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뚜벅뚜벅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 좀 더 나은 세상,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고 모두가 사회의 주인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 손이 자유롭잖아요. 네. 두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두 손이 자유로우니까 이런 휴지도 만들 수 있고 마이크도 만들 수 있고 노동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실천하는 만큼 바꾸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헤드폰을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 놓으면은 세상은 딱 여기에서 얘가 일로 옮겨진 만큼만 바뀌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 이 스튜디오 안의 세상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뀐다고 하는 거는 감이 갑자기 자동적으로 떨어져서 입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뀌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이 딱 실천하는 그만큼만 세상이 바뀌어요. 우리가 투표하는 만큼만 바뀌고.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은 저희가 가장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신 게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우리 이 쉬운 자본론 읽기를 통해서 말씀해주신 삶의 방식들이요, 태도들이요. 보통 사람들하고 약간 다른 부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와, 선생님 참 재밌게 사시네요. 선생님 참 행복하게 사시네요 하시면서도 정작 본인들의 삶에서 나도 바꿔볼까라는 마음을 먹기까지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세상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기를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냐면 그랬다가 내 자식이 뒤처지면 어쩔 건데요. 이 구조적 시스템이 전혀 한 번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한 번 이탈한 사람들이 다시 설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아닌데, 뒷받침이 전혀 안 되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속에서 그럼 무턱대고 아이들을 밖으로 내몰란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는 비판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선생님 지금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딱 실천하는 만큼만 세상은 바뀐다. 이것만 기억해도 많이 바뀌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지금. 아, 그러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살짝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군요. 근데 이 모드가 제가 오래 안 가는 게 문제예요. 이 진지한 모드와 있어 보이는 모드가 5분 이상 되면 제가 어색하고 좀 몸이 뒤틀려요. 왜 그럴까요, 이게? 계속 있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게 되면 1등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아니에요. 그게 되면은 오히려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요? 그렇군요.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건 아니더라도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 표를 찍었다면 요번에는 살짝 북각지만 살짝 여기서 저쪽에다 표를 찍는다든지 요번 투표 때는 그러고 보니까 선거가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여기서 이상한 얘기하면 또 사전 선거 운동이니 뭐니 해서 또 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런가요? 그래요. 주어만 말씀 안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주어를 얘기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그건 선생님의 선택의 문제고요. 그리고 조사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내가 나가버릴까 그냥 우리 동네에? 이건 저는 찬성. 그럼 선거운동은 띄워주실 거예요? 난 찬성일세? 근데 아직 제가 나설 때가 아니에요. 저는요, 2017년에 나설 거예요. 진짜요? 그때 뭐가 있냐면 대선이 있거든요. 그때 뭘로요? 그때 공약도 정해놨어요. 50억씩 드리겠습니다. 뭐지? 선생님은 진짜 주실 것 같은 이 기대감은 뭘까요? 50억씩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정했냐면,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을 하나도 안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 지켜도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50억씩 드리면 어쨌건 저 뽑아줄 거 아니에요. 드린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돈이 없는데. 뭐 어차피 돈 없어서 복지도 못 하는데. 그렇잖아요. 증세도 안 하고. 50억씩 드릴게요, 제가. 2017년에 저 나오면 좀 찍어주세요. 선생님, 저는 이게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마음은 차라리 좋은데 무감각해질까봐요. 무감각해질까봐. 그러니까 왜 지금 이제 우리가 막 웃으면서 한 농담 속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선거 공약은 다 그렇게 무시하던 거 아니야? 안 지키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무감각해져 버릴까봐 저는 그게 제일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근데 저는 어쨌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반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애새끼는 어쩌라고. 근데 이 시스템이 계속되는 한 다수가 행복하긴 힘들잖아요. 우리 애새끼는 어쩌라고 하면서 우리 애새끼 다 애지중지해도 그중에 대다수는 개털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시스템에서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이 시스템. 그래서 어차피 부모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애를 키워도 다수는 어쨌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아이들을 키우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결국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으시든 이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이 양산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 아마 제일 많이 받으신 그 반론이나 비판이 이런 걸 것 같아요. 임승수 선생님이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 나오셨고 그리고 그 학벌만으로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 주니까 본인은 그 프리미엄 다 누리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반론 제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 내가 통장 깎아요 진짜? 내 통장 깎아? 여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누구나라도 좋습니다. 나랑 통장 바꿔요. 자신 있어 나. 무조건 내가 이득이야. 통장 깎아 진짜? 이렇습니다. 네. 더 이상 얘기 안 드릴게요. 너무 구차해져서. 아유, 저분 뭐 그 학벌로 프리미엄 진짜 없으세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제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를 어수룩하게 보고 업신여기다가 아, 누가 업신여겨요? 학벌을 들으면 조금 사람이 대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내가 서울대 가길 잘했네라는 생각 하시겠네요. 그럴 땐 좀 들죠, 솔직히. 예. 뭐야, 그러면 애들 어쨌든 서울대 보내야겠네. 뭐 솔직히 저도 우리 애가 좀 더 좋은 대학을 가면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 문제가 어떻게 풀렸으면 좋겠냐 싶냐면, 사실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좋은 대학을 갔다 이런 것은 충분히 내세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했겠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인생 대부분이 결정되는 시스템은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그렇죠. 고등학교 때 사실 좀 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서 뭘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나운서를 하시니까 제가 민중의 소리의 정혜림 아나운서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꿈이 아나운서였는데 그런 생각이 한 번 들었다고. 아나운서는 수명이 30이 넘어가면 거의 유지가 힘든데. 여자 아나운서들. 네. 그러면은 우리는 30대면 죽어야 되나? 꿈이 아나운서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나운서가 인생의 꿈일 수 있지? 그럼 나 30 이후에 나의 삶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시스템이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20대의 한 순간을 위해서 모든 걸 불사르게 만드는 것. 왜냐면 저는 지금 서울대 가는 게 목표 아니에요. 이미 갔잖아요. 그리고 서울대 가는 게 꿈이 되다 보니까 서울대 가고 나서 제가 꿈이 없어졌어요. 방황 많이 했어요, 사실은. 게임만 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꿈이 있어요. 뭐냐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인간이요? 제가 웬만한 거 다 해봤는데 살았는데 돈을 많이 못 벌어봤거든요. 그거만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얘기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게 될 것 같아. 그냥 마누라도 이쁘고, 애들도 유전자가 섞이니까 확실히 좀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옛날에 왕이나 공주가 다 미남 미녀로 나오잖아요. 그게 얘기가 되는 게 초대 왕이 못생겼어. 하지만 왕비는 이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과 딸이 조금 개선이 돼요. 그러면 아들, 딸은 왕자, 공주니까 나중에 왕비 여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결혼을 잘해. 선남선이랑. 그럼 또 더 개선이 되거든요. 그게 대대손손 지나면 무조건 예쁘고 잘생기게 돼 있어요. 저 물신주의의 외모지상주의!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모든 걸 다 이루었고요. 이제 하나 남은 건 돈만 많이 벌면 되거든요. 여러분 책 좀 사주세요. 요즘 다시 순위가 떨어지고 있어요, 책이. 저도 좀 먹고 삽시다, 여러분. 아유, 참. 그래야지 이런 방송도 열심히 계속 할 수 있어요. 살려주세요. 예, 아무튼, 웃고 즐기다 보니까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네, 시간이. 네.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언젠가는 자각할 시기가 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괴롭잖아요. 프로펠러 세게 돌아가는데, 사실 방향타가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죠. 그렇죠. 예. 근데,
점점 이런 고민이 들면은 그동안 귀 기울이지 않았던 곳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점점 방향타를 잡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방송도 점점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서 이 방향타잖아요, 일종의 이것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타라는 게요. 누군가가 어디서 훌륭한 사람이 뚝 하고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 차원이 아니라요. 그렇죠. 이제는 전부 민중들이 나름대로 다 개개인이 의식을 높여가지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나의 훌륭한 방향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뭔가 정보를 나누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면서 뭔가 속인다는 게 이제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봐요. 이런 어떤 환경이 계속되면은 점점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의식이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는 거는 좀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미래는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요, 선생님 이 자본론 강의 굉장히 조금 해오셨잖아요, 몇 년 동안. 그렇죠. 예. 어떠세요? 주변에서 저 선생님 강의 듣고 제 삶이 실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시는 분들 만나세요? 어떠세요? 굉장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직장 때려쳤다는 분도 있고.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저 직장 때려쳤어요, 선생님? 네, 연락을 두절합니다, 제가. 왜요? 선생님 강의 듣고 직장을 때려쳤는데 왜요? 부담스럽거든요. 애 둘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한테 그렇게 들이대시면 안 돼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혼자 그만두세요. 저한테 알리지 마시고 제발. 애 둘도 건사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에? 그냥 그런 거나 보내주세요. 저 책 샀어요. 그러고 굉장히 이제 환영해요, 메일로. 제가 사실 또 얼마 전에 자본론 모임을 소규모로 좀 하다가 거기 모임에 한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신 내용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거 읽어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그 카톡 보내주신 분의 내용이 이건데 아마 이건 유명한 얘기여서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 연구하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다.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가 가득 찬 바구니를 놓고 가장 먼저 바구니까지 달려간 아이에게 과일을 모두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시작! 이라고 외쳤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뛰기 시작한 것이다. 바구니에 다다르자 아이들은 모두 함께 둘러앉아 웃고 재미있게 대화를 하면서 과일을 함께 먹었다. 인류학자는 이것을 보고 1등한테 과일을 모두 주려고 했는데 왜 너희는 손을 잡고 같이 뛰었냐고 묻자 아이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분투. 우분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반투족의 말로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이제 과일을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이 우분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얼마 전에 타계하셨잖아요. 네.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남아프리카의 그 반투족 그쪽에서 많이 하는 얘기래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여행자가 우리 마을에 들르곤 합니다. 여행자는 음식이나 물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르기만 하면 사람들이 밥상에 음식을 차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분투의 한 측면이고 다양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우분투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주변의 공동체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만일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고마워할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동체라는 얘기죠. 이 우분투라고 하는 것이 리눅스의 정신이기도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잘 몰랐는데 리눅스가 그런 거잖아요. 개방, 공유.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런 운영 체제가 아니라 같이 공유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만든 사람이 이 우분투를 무슨 슬로건처럼 내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우리가 뭔가 잊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어요. 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농부분이 그런 책을 썼죠.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교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적이 있었는데요. 예.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셔서 가장 잘 어떤 면에서 현실적으로 좀 구현되고 있는 모습이 저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좀 있으면 뭐 TV도 한다며요. 예, 저희 4월 1일 거짓말 같은 TV 개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야. 저희 그 조합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지금 선생님하고 저하고 방송 진행을 하느라 게시판에 댓글을 못 달아줘요. 근데 어떤 분이 막 궁금한 게 있다고요. 그러면은 게시판에 들어와 계신 조합원 분들이 서로 답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본인이 뭐 본인한테 썩 유리할 것도 없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표면적으로 이득이 될 것도 없는데 그 행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합원이 무슨 농산물을 판매하십니다라고 하면은 조합원들이 다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준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믿고 조합원들은 살 수 있는 곳이 생겨서 너무 행복한 거고 그리고 그걸 판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나와 함께 뜻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아주 좋은 질 좋은 농산물을 줄 수 있어서 행복한 거고. 저도 질 좋은 책을 팔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죄송해요. 이거 너무 심했던 것 같다. 자제해야 되는데. 계속 책 제목 말해주세요. 책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댓글 많이 올리셨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스24에서 임승수로 검색하세요. 네, 임승수 선생님과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자본론 강의 시간입니다.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았는데요. 어때요? 지금 5주째 함께하고 계신데 꽤 들을만 하죠? 선생님,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일주일 우리 임승수의 쉬운 자본론 읽기 순위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저희 또 한번 주목을 해보죠. 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우리 임승수 선생님께서는 순위에 어마어마한 집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다운로드까지 많이 눌러주세요. 임승수의 쉬운 자본론 읽기였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